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신사고 독서 파트 1단원 좋은 글 선택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후딱후딱 볼게요.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 후딱후딱 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은 교사용 교과서가 되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쓰는 지도서입니다. 자, 뭐 내용도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빠르게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글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헤르만 헤세의 책이라는 작품. 이 세상 모든 책들이 그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 하지만 가면이 알려주지. 그대 자신 속으로 돌아가는 길. 자, 그대 자신 속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건 내면이 되는 거지. 그치? 자, 내면으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뭐냐? 책이란 얘기입니다. 그대에게 필요한 건 모두 거기에 있지. 해와 달과 별. 그대가 찾던 빛은 그대 자신 속에 깃들어 있으니. 그러니까 해, 달, 별, 빛은 다 어디에 있다? 얘네들은 그대 자신 속에 있다. 그대가 오랫동안 책 속에 파묻혀 구하던 지혜 펼치는 곳마다 환히 빛나니 이제는 그대의 것이리. 그래서 뭐 독서의 어떤 중요성을 좀 시로 좀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독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자 경험이다. 당연하죠. 헤르만 헤세는 세상의 모든 책과 글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독서가 주는 행복은 글을 읽음으로써 독자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독서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해주는 게 아닌데 못하니까 이렇게 선생님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쫑알쫑알 이야기 해주는 거 있죠. 자, 좋은 글을 읽는 경험은 감동과 즐거움의 형태로 때로는 성찰의 경험으로 독자의 내면에 켜켜이 쌓여 독자의 내면을 바꾸고 성장시킨다. 자, 여기 나와 있죠. 뭐 결과 또는 효과라고 좋은 글을 읽는 효과가입니다. 좋은 글을 선택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첫 단추를 꿰는 일과도 같다. 이때 어떤 글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인지 판단하는 일은 독자에게 달려있다. 자, 첫 번째 뭐해라? 목적입니다. 목적. 그리고 가치,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독자가 좋은 글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자신에게 필요한 적합한 글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독서의 출발이다. 자, 그러니까 또 뭐가 필요해요? 안목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글을 읽는 능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좋은 글을 선별할 때는 목적과 가치 이것을 판단해야 되겠고 목적과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안목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 독서는 읽을 글을 선택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당연한 거 아니야? 예? 내가 뭘 읽지? 선택하면 시작하죠. 좋은 글은 독자에게 지식과 감동, 즐거움을 주고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여 독자의 지적, 정신적 성장을 이끌어준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읽을 글을 선택할 때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고려하면 독서의 목적과 글의 가치에 맞는 좋은 글을 선택할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독자 측면, 글 측면, 맥락 측면이라는 얘기죠. 자, 독자 측면에 있어서 학업, 교양, 문제 해결, 여가, 타인과의 관계 유지 등 독자의 읽기 목적에 맞는가. 자, 그 독자 측면 첫 번째 목적에 맞게 어떤 선택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충족하는가. 관심과 흥미. 세 번째, 독자의 배경 지식과 읽기 능력에 맞는가. 그러니까 수준이 되겠죠. 정리하자면은 목적, 관심사, 수준. 자, 지금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먼저 독자 측면입니다. 목적, 관심사, 수준. 자, 그러면 글 측면. 글의 내용이 믿을만한가? 신뢰성. 글의 내용이 이치에 맞는가? 타당성. 자, 이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괜찮냐 이런 얘기입니다. 즉 주장의 적합성 그리고 어떤 논리와 근거에 대한 주장과 근거에 대한 어떤 적절성, 타당성, 합리성 이런 것을 따지라는 얘기예요. 글의 내용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가? 공정성. 글의 내용이 읽기 쉽게 쓰여 있는가? 이독성. 쉬울 이자 독해. 그리고 이독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글이나 책의 편집이 읽기 쉽고 편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가독성. 읽기 좋은 책을 가독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이독성, 가독성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번엔 맥락 부분이에요. 글과 필자에 대한 독서 공동체의 평가가 긍정적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물건 사거나 또는 우리가 영화 볼 때 많이 보는 게 평을 많이 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평이라고 그래요. 서평. 그 책에 대한 평가를 서평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세대를 통해 검증된 가치 있는 글이니까 여러 세대를 거쳤다. 이건 고전이 되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맥락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고전인지 아닌지 판단해봐라 이런 얘기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진짜 잘 모르겠다. 이 책을 어떻게 고르지? 뭘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고전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좀 선택에 있어서 이렇게 후회를 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고전이라는 것은 내용이 좋으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온 거잖아요. 그치? 자, 다음, 한번 수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입니다. 갈래는 경수필이고, 제재는 옛사람들의 독서법. 주제, 독서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알맞은 책을 선택해 적합한 독서 방법으로 읽자. 그러니까 목적, 필요, 알맞은 책 선택하기, 적합한 독서 방법.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처음 부분입니다. 자, 누구나 살아오는 동안 마음 깊이 간직한 책이 있기 마련이다. 저 같은 경우는요, 만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드래곤볼, 일본 만화긴 하지만, 그냥 청소년 시절에 아주 굉장히 재밌게 보고, 그다음에 좀, 뭐랄까, 용기를 좀 배우는 만화를 통해서, 어린 시절 종이가 너덜너덜해지도록 읽었던 동화부터 길을 몰라 방황하던 청소년 시기에 묵직한 충격으로 제자리를 찾게 해준 책이 있다. 학문의 길에서 만나 인생의 스승이 된 고전도 있다. 늘 힘이 되고 일깨움을 주는 책 몇 권이 함께할 수 있다면 그의 독서는 씁쓸하지 않을 것 같다. 책은 우리 주변에 쌓여 있다. 그렇죠. 도서관을 봐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책을 읽는다. 공부에 도움을 받으려고 교양을 쌓기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책에서 얻기도 하고 여가 생활을 위해 책을 펼치기도 한다. 가보지 못한 곳에 겪어보지 못한 일, 갈 수 없는 옛날도 책을 통하면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다. 책은 시국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상대와의 대화에서 화제를 깊고 풍부하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이제 독서의 딱 가치에 대한 이야기 되어 있고 이쪽 부분은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문학 독서 파트 읽어 나갈 때에는 이 단락이 어떤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구성 단계, 구성 요소는 뭐가 있는지 좀 보시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잘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덩어리로 이건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내용을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게 뭐 방법이 되겠죠? 목적에 맞으면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읽어야 한다. 독서의 목적이 다양하든 독서의 방법도 일정할 수 없다. 흔히 정독과 다독을 두고 바른 독서의 방법을 못 권한다. 자, 정독은 뭡니까? 아주 세밀하게 읽어나가는 방식.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정독을 하고요. 다독은 뭐 이것저것 좀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때 그렇죠? 그래서 많이 읽는 것을 다독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 정해진 답은 없다. 정독할 책은 정독하고 다독할 책은 다독하면 된다. 옛사람들은 정독을 위해 같은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다독하는 방법을 택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선시대에는 이제 과거를 봐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주 거의 외우지. 그치? 그냥 외우기 위해서는 수백 번 다독을 하면서 또 정독도 하면서, 새겨야 할 책은 새겨서 읽고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는 필요할 때마다 꺼냈으면 된다. 일생을 함께 해야 할 지혜를 소설책 읽듯이 흘려 읽을 수 없고 당연합니다. 깊은 사색이 필요한 주제를 만화책보도 해서도 안 된다. 그렇죠. 소처럼 여러 차례 되새김질해서 하나하나 음미하며 읽어야 할 때가 있고 소는 이제 위가 4개 이런 거를 위 4개 이런 동물을 반추동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위가 여러 개 있으니까 이거를 꺼내서 다시 되새김질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래가 큰 입을 벌려 물고기와 새우를 한꺼번에 삼켜 버리듯 해야 할 때도 있다. 이건 다독이 되겠다. 그치? 여러 가지를 많이 읽어야 될 경우.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고 수없이 되풀이해 읽어서 한 부분만 손때가 묻은 책도 있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한 것은 뭡니까? 읽기 방법. 그렇죠? 그 읽기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독서 방법에 대해서 달리해야 된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옛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을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었다. 몇 가지 예를 소개한다. 예시 들어가네요. 홍석주는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읽는 방법을 썼다. 오호, 한꺼번에 여러 개의 책을 읽기. 그는 바쁜 벼슬살이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아침에 머리 빗을 때 읽는 책과 안채한 베개맡에 두고 읽는 책이 달랐다. 사랑채 있을 때 곁에 두고 있는 책은 또 따로 있었다. 목적에 따라 읽는 책이 달랐다는 것인데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버스나 지하철, 기차에서 이동하는 시간에 읽는 책과 집과 사무실에서 여가 읽는 책이 다 달랐다는 셈이다. 홍석주는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한 내용은 관련 주제의 책을 모아두고 집중적으로 읽었다. 이거를요 미리 얘기하자면 이게 주제 통합적 읽기입니다.
주제 통합적 읽기. 그러니까 한 가지 테마를 갖고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이렇게 추출해내는 그런 독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석주는 한 권의 책을 다 읽을 만큼 길게 한간때를 기다린 뒤에 책을 편다면 평생 가도 책을 읽을 만한 날은 없다. 비록 아주 바쁜 중에도 한 글자를 읽을 만한 틈이 생기며 한 글자라도 읽는 것이 옳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읽기 방식은 뭡니까? 생활이 바쁘니까 아무튼 이렇게 틈을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했다고요? 네, 그때그때 틈틈이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은, 자, 두 번째 예시 사람이네요. 한 손에 붓을 들고 책을 읽다가 퍼뜩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열심히 기록하는 방법을 썼다. 이거 메모하는 겁니다. 이는 그를 질서법이라고 불렀다. 질서는 재빨리 베껴 쓴다는 말, 그러니까 자기 생각 또는 어떤 구절에 대한 어떤 느낌이 나오면 바로바로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메모하면서 읽기 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그때그때 붙들어 두지 않으면 금세 달아나 버린다. 그는 4서3경을 읽다가 떠오른 의미과 조사에 찾은 내용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두었다가 시경질서, 논어질서 같은 책으로 펴냈다. 작가 기록이 쌓여 큰 학문을 이룬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메모하면서 읽기, 즉 질서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김득신은 훌륭한 문장을 가려 뽑아 책상 위에 놓아두고 몇만 번씩 숫자를 헤아려 가며 되풀이 읽었다. 그 반복이죠. 자, 제일 좋아했던 백이열전은 1억 번도 넘게 읽은 것으로 유명하다. 조금 진짜로 읽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이 읽었다는 얘기예요. 많은 책을 선입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좋은 책을 반복해 읽는 것도 대단히 유용한 독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반복하기. 자, 그러면 위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홍익주란 사람은 톰톰이 아니고 틈틈이 읽기 요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익은 메모, 질서법을 이용해서 메모하며 읽기 있었고, 그 다음에 김득신은요 어때요? 반복하면서 읽기. 요런 읽기 방법들, 독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자, 끝부분이에요. 이상적인 독서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듯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방법과 태도가 달라야 한다. 우리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는다. 학업과 교양, 문제 해결과 여가 활용,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유지 등 독서의 목적은 다양하다. 그러므로 독서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알맞은 책을 선택해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목적과 필요에 따라 책을 선택할 때에는 우선 좋은 글을 선택해야 하지만 글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 수준에 맞지 않으면 소화불량에 걸린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내게는 맞지 않는 글도 있다. 따라서 목적에 따라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되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글을 선택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는 책 선택 방법이 있네요. 책을 선택하는 방법, 목적, 가치, 그리고 수준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병증에 맞는 약은 약국에 다 있다. 하지만 아무 약이나 먹어서는 병이 낫지 않을 바이라 오히려 더 악화된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사가 그것을 조제해준다. 잘 안 낫던 병에 그 약을 먹으면 금세 낫는다. 책도 닥치는 대로 읽어서는 오히려 안 읽는 이만 못할 수도 있다. 독서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곁에서 조언을 해주는 조력자 역할도 중요하다. 양분을 고르게 섭취해야 건강해지듯이 생각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독서는 생각의 균형을 잡아주는 저울이다. 자, 여기 독서의 가치, 의의가 있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바로잡아 내게 꼭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옛사람들이나 선배들의 독서법에 관한 책을 찾아 읽어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요달라 내용. 자, 여기 전개 방식은 뭐가 있습니까? 비유법. 비유 중에서 어떤 거? 유추가 있네. 즉, 자신에게 맞는 책을 찾는 것을 뭐에 빗댔습니까? 약을 찾는 것의 상황에 빗대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법, 유추를 쓰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끝부분 가서는 이제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수준에 맞게 골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독서는 생각의 균형을 잡아주는 저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학습활동 보면 이 글에 제시된 독서의 목적에는 어떤 것인지 찾아보자. 학업, 교양, 문제 해결, 여가 활용, 타인과 관계 유지 등 이게 독자 측면에 있어서 이제 목적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음 인물들의 독서 방법을 정리해보자. 자, 홍익주는 어떻게 해요? 틈틈이 읽기, 그 다음에 이익은 질서법이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생각이 안 나네. 김득신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읽는 방법 이렇게 읽었습니다. 좋습니다. 나머지는 패스하고요.
자, 쇼펜하우어의 올바른 책의 선택이라는 글이 있네요. 읽은 내용을 기억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위장의 활동과 동일하다. 자, 여기도 비유가 들어가죠? 비유 중에서 유추에 해당이 됩니다. 먹은 음식이 소화되어 에너지를 만들어야만 인간이 살 수 있듯이 독서를 통해 내용을 기억해야만 정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입에 맞는 음식이 구미를 자극하고 많이 먹히는 것처럼 흥미를 끄는 소재, 바꿔 말하면 자신의 사상체계 및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긴 책을 선택하는 안목도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정신을 위한 청량제로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경험은 없다. 자, 그럼 이 쇼펜하우어가 지금 추천하는 책은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고전의 대가들이 남긴 작품을 읽는다면 얼마 안가 정신의 진보를 느끼게 될 것이다. 고전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낼 만큼 작가의 위대한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30분이나마 그들이 남긴 예술을 접하게 되면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지며 생활에 지친 감성도 날카롭게 일어선다. 나그네에게 차가운 샘물로 목을 축이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앞단락에서는 좋은 책의 조건, 이렇게 유추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놨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좋은 책 중에서 어떤 걸 추천하고 있습니까? 고전을 이 사람 추천해주고 있네요. 3번은 이제 여러분들 이게 수행평가 활동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코드를 다 패스하고요. 바로 두 번째 내용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주제통합적 읽기라고 되어 있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제통합적 읽기의 개념. 주제통합적 읽기란 하나의 화전의 주제, 쟁점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으로 쓰인 글들을 비판적, 통합적으로 읽으며 새로운 주제를 도출하거나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는 읽기를 말한다. 즉, 독자가 자신의 궁금증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어떤 화제 또는 주제, 쟁점과 관련된 다양한 글을 종합적으로 읽고 관련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통합하여 확장된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시마다의 읽기를 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레포트, 대학생은 레포트 하죠? 또는 논문 같은 경우가 이런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한 가지 테마를 잡고 그것에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그 글들을 모아 나가면서 섭렵해 나가면서 통합된 의미로 만들어냅니다. 자, 두 번째, 주제통합적 읽기의 필요성. 그럼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느냐? 자, 우리는 왜 주제통합적 읽기를 해야 하는 것일까? 첫째, 해당 주제에 대해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글들을 읽음으로써 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세계를 폭넓은 안목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니까 넓은 안목과 심층적 이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둘째, 다양한 글을 읽고 정보를 통합하여 재구성하는 능력, 다양한 관점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 새로운 주제나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창의적인 의미 구성 능력 등의 한층 수준 높은 읽기 능력이 향상된다. 셋째, 독서 경험이 특정 분야로 편중되지 않게 되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주제통합적 읽기 필요성은 첫째는 심층적 이해와 폭넓은 안목, 둘째는 높은 수준의 읽기 능력, 그러니까 읽기 능력 향상, 셋째는 균형 잡힌 시각,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럼 왜 이게 필요하냐 이거야? 왜 이렇게 필요하냐? 그 어쩔 수 없죠? 지금 이제 지식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중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워낙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심층적, 폭넓은 안목, 다음에 균형 잡힌 시각, 이게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읽기 능력도 향상되어야 되겠죠? 때문에 오늘날 현대사회가 지식정보화 산업이기 때문에 지식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주제통합적 읽기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제통합적 읽기의 절차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관심 있는 화제, 주제, 쟁점을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해요? 자료 선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비교, 대조, 평가해주고 그리고 이제 재구성하면 되겠죠? 자, 요 순서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찬찬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행복을 화제로 삼은 글을 읽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독자는 행복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읽으며 필자가 제시한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가? 진정한 행복에는 무엇일까? 행복의 절대적 기준이 있을까? 행복은 측정될 수 있는 것인가? 등 다양한 질문을 생성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뭡니까? 의구심을 만들어 보려는 거죠.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행복에 대한 글을 찾다 보면 행복이라는 화제에 대해 너무도 다양한 글이 검색되어 무엇을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다. 필자가 글을 쓴 목적, 분야, 자료 유형, 글의 관례 등에 따라 다양한 분량과 형태의 글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독자는 다양한 글 중에서 자신의 질문과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글들을 선택해서 읽어나가야 한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가 궁금한 독자는 각 학문 분야에서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행복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글을 선택해 읽어야 할 것이다. 그렇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글의 관점을 비교 대조하여 읽으며 각 글의 내용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독자는 글을 읽으며 확인하고 평가한 내용을 종합하여 진정한 행복의 기준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생각을 발전시키게 된다. 이를 통해 독자는 행복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심도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서는 나름의 행복론을 정립하는 경험을 맛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위에 있었던 단계를 이렇게 말로서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이 부분은. 자,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선별하여 새로운 의미와 지식으로 통합해 나가는 창의 융합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지금 문과, 이과 통합과정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창의 융합을 가장 강조했던 사람이 그 사과 기업, 그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이 아저씨가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자기가 엔지니어이긴 하지만 항상 인문학을 강조했습니다. 즉 인문과 어떤 기술의 융합 이거를 많이 강조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아이폰이죠. 아주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어떤 정보통신의 혁명을 갖고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것을 만들어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융합 학문, 융합이라고 하는 그런 유행이 이렇게 불어닥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교육 과정에도 적용이 된 겁니다. 자,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독자가 갖춰야 할 핵심 능력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제통합적 읽기 능력이다. 창의 융합적 사고가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독자는 다양한 글을 찾아 읽고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는 주제통합적 읽기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논설문이 하나 나오네요. 시장과 우물. 자, 요 내용은 이제 박제가 여기 나와 있구나. 박제가 사람이 이제 청나라를 보고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 이제 우리가 북학파라고 그러죠. 청나라를 보고 배우자 이런 이야기. 그래서 논설문이 되겠고 비판, 논리, 비유적, 제재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시장. 주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소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빠르게 볼게요. 연경의 9개 성문 안팎으로 뻗은 수십 리 거리에는 관아와 아주 작은 골목을 빼놓고는 대체로 길을 끼고 양옆으로 상점이 늘어서 있다. 시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점포가 늘어서서 마치 옷에 가선을 두른 것과 같다. 자, 여기 비유법 들어갔죠? 상점은 제각기 점포 이름과 파는 물건 이름을 가로 세로로 간판을 세워 걸어뒀으므로 금빛 글자가 휘황찬란하게 빛난다. 큰 길에는 따로 판잣집을 더 설치하여 붉게 칠해 놓았고 골목 입구나 문 앞에는 제각기 아름답게 조각한 돌이나 나무로 만든 기둥을 세워 놓았다. 점포 안에는 늘 사람들의 빽빽하게 들어차서 마치 연극을 관람하는 인파와 같다. 또 동학묘와 용복사 등지에서는 특별한 날을 정해 시장을 여는데 진귀한 보물과 괴상한 물건들이 매우 많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청원본 청명상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뭐예요? 상거리, 상가 건물, 상가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마치 요즘에 홍대, 신촌 이런 것처럼 주변에 가게가 쫙 있고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면서 물건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바로 상업의 발달이죠, 상업 발달. 상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청나라에서 이렇게 상가 거리가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리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상가가 발달되었다. 그러면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업이 발달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이면에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유통업이 발달되었다. 유통구조가 잘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유통구조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화폐경제. 요게 이제 뒷받침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본론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번화한 중국 시장을 처음 보고서는 오로지 말단의 이익만을 충성한다고 말한다. 자, 설명.
사농공상이죠. 사농공상.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비는 그러니까 네 가지 계급이 있었는데, 사는 선비 계급, 양반 계급이니까 그렇고요. 농공상이 이제 양민이에요. 양민, 서민들. 근데 양민도 약간 농민을 우선으로 칩니다. 왜냐면 농민들이 먹을 거를 만들어낸 사람이잖아? 그 다음에 공민이에요. 공민은 이제 물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거를 이제 상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민을 조금 안 좋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산하지 않고 이곳에서 물건을 싸게 사서 저곳에서 갖다가 비싸게 팔죠? 유통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지 않고 남의 물건을 갖다가 이문을 남기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 상인들을 조금 낮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로지 말단의 이익만을 숭상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자, 여기서 비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쵸? 박제가의 비판이 시작됩니다. 무릇 상인은 산원공상 네 부류 백성의 하나지만 그 하나가 나머지 세 부류 백성들을 소통시키므로 열애셋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유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쌀밭을 먹고 비단옷을 입고 있다면 그 나머지는 모조리 쓸모없는 물건을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쓸모없는 물건을 활용하여 쓸모있는 물건을 유통하고 거래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쓸모있다는 물건은 대부분 한 곳에 묶여서 유통되지 않거나 그것만이 홀로 쓰여서 고갈되기 쉽다. 자, 그래서 유통의 중요성이죠. 따라서 옛날의 성왕께서는 보석과 화폐 따위의 물건을 만들어 덜 기묘한 물건으로 더 기묘한 물건의 상대가 되도록 하셨고 쓸모없는 물건으로 쓸모있는 물건을 사도록 하셨다. 자, 이게 뭡니까? 화폐경제네. 그치? 화폐경제가 된다는 것은 상업이 발달했다는 얘기고 상업이 발전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좀 백성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지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게다가 배와 수레를 만드셔서 험준하고 외진 곳까지도 물건을 유통시키셨다. 그렇게 하고도 천리만리 먼 곳에 물건이 이르지 못할까봐 염려하셨다. 이렇듯이 백성들에게 폭넓게 베풀어 주셨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이 수천리라서 인구가 적지 않고 갖춰지지 않은 물산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과 물에서 얻어지는 이로운 물건을 전부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 즉 결국 뭡니까? 당시 조선시대는 유통구조가 좀 안 좋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그런데도 날마다 쓰는 물건과 할 일을 팽개쳐 둔 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 그러고서 중국의 주택, 수레와 말, 색채와 비단이 화려한 것을 보고서는 대뜸 사치가 너무 심하다라고 말해버린다. 중국이 사치로 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검소한 탓에 쇠퇴할 것이다. 왜 그러한가?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일컫지 자기에게 물건이 없어 쓰지 못하는 것을 검소함이라 일컫지는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진주를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는 산호의 물건값이 매겨져 있지 않다. 왜 그렇죠? 진주나 산호가 유통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즉, 이 물건을 쓸모 있게 만드는 게 상업인데 우리는 이런 상업구조, 유통구조가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 있다라고 박제가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금이나 은을 가지고 점포에 들어가서는 떡과 엿을 사 먹지 못한다. 이런 우리 풍속이 정녕 검소함을 좋아하여 그랬겠는가? 단지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는 것에 불과하다.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기에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고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기에 백성들의 생활이 날이 갈수록 궁핍해 간다. 재물은 비유하자면 우물이다. 자, 이 제목이 뭐였습니까? 시장과 우물이었죠? 시장과 우물. 자, 그것도 비유법 들어가네요. 아주 대놓고 비유하자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물이 가득 차지만 길어내지 않으면 물이 말라버린다. 마찬가지로 비단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는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고 그 결과로 배를 짜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조잡한 그릇을 트집잡지 않고 물건을 만드는 기교를 숭상하지 않기에 나라에는 공장과 도공, 풀무장이가 할 일이 사라졌고 그 결과 기술이 사라졌다. 나아가 농업은 황폐해져 농사짓는 방법이 형편없고 상업을 박대함으로 상업 자체가 실종되었다. 산원공상 내 부류의 백성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곤궁하게 살기에 서로를 구제할 길이 없다. 나라 안에 보물이 있어도 강토 안에서는 용납되지 않으므로 다른 나라로 흘러간다. 자, 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로 간다는 얘기죠. 남들은 날마다 부유해지건만 우리는 날마다 가난해지니 이것은 자연스러운 추이다. 자, 여기 비유 들어갔고 그 다음 또 어때요? 대조 들어가죠? 대조 들어가면서 또 당시의 어떤 상업의
좀 발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백성들이 곤궁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각이 있는 종로 4건이는 연달아 있는 시장 점포의 거리가 1, 2가 채 안 된다. 즉 상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중국에서는 내가 거쳐간 시골 마을의 점포가 대개 몇 리에 걸쳐 있었다. 또 거기에 운송되는 물건의 번성함과 품목의 다양함이 모두 온나라의 물건으로도 미치지 못한다. 점포 한 개가 우리나라보다 더 부유한 것이 아니라 물자가 유통되느냐 유통되지 못하느냐에 따른 결과다. 그래서 유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 남대문 시장 그림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점포가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가 남대문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가게가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박재관이라는 사람은 중국 연경을 갔다 와서 어떤 상업이 발달하면은 물건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좀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런 관점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윤리적 소비 보도록 할게요. 자, 갈래는 기사문에 해당이 되고요. 자, 신문은 이렇게 되어 있죠. 표제가 있고 전문이 있고 본문이 있습니다. 표제는 제목 생각하면 되고, 전문은 요약,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게 전문이 해당이 되겠죠. 자, 건강, 환경, 정의를 산다. 전문.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 주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의 권리인 동시에 소비자의 의미 또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똑똑한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따져묻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윤리적 소비 운동 현상의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이게 이제 전문이 되겠고요. 본문, 윤리적 소비는 참사리. 자, 건강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 소비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다. 식탁 안팎을 괴롭히는 각종 위해물질과의 싸움은 오래 살려면 가려먹한다는 위기를 확산시킨다고 볼 수 있다. 동물에게 비윤리적인 호르몬제를 투여하여 조제 우유의 생산량을 늘려왔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게 되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들한테 뭔가를 좀 먹여요. 뭔가를 먹이면 우유가 더 나와. 근데 이게 사실은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좀 영향이 좀 있죠. 또 이게 사람 몸에 쌓이다 보면은 좀 안 좋은 영향을 일으키기도 할 겁니다. 비위생적인 양계 환경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양계장, 닭이 알을 낳는 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닭장 안에 닭살이 촘촘하게 있고 그 안에서 닭이 알을 낳는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는 행복하지 못한 동물에게서 건강한 식품이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참다운 식물과 동물 권리를 먹는 계기로 발전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예시 2가지가 나와 있죠. 문제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봐야 되는가, 어떤 것에 좀 이렇게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전문가들은 결국 착한 소비가 안전한 밥상에서 출발해 공급자와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유통 과정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속에는 유통 과정에서 약자에 대한 철저한 배려도 자리하기에 착하다라는 단어의 쓰임은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사리를 선호하는 현상은 실제 시장 분위기도 변화시켰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량이 증가했으며 이는 환경 보호와 더불어 건강한 밥상 보급으로 사회적 지출을 낮추는 계기가 됐다. 친환경 상품은 생산, 소비, 판매 주체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여기 이제 결과가 나와 있죠. 그래서 윤리적 소비는 참살이다. 무엇이 윤리적 소비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결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2번째예요. 환경 문제, 윤리적 소비를 촉진하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는 직간접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요즘에 아주 태풍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또 호주 같은 곳에는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지나친 포장재 사용을 지양하며 육가공 식품의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주장의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서 윤리적 소비는 상대적으로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으로 이동을 뜻한다. 그렇죠?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타면서, C가 타면서 산소와 결합해서 CO2가 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은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사려고 하죠. 더불어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이 친환경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자동차를 대체할 만한 수단으로 자전거를 권장하고 육식보다 채식을 즐기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자, 왜 그렇죠?
여러분들 육식 고기 먹으려면 어떻게 돼? 소고기 같은 경우 소고기를 키우잖아요. 소고기를 키우면은 얘네가 트림을 해. 그리고 방구도 껴요. 여기에서 이제 CO2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 나도 처음에 믿지 못했는데, 소 한 마리가 트림 해봤자 얼마나 하겠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소는요, 위가 4개입니다. 어마무시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사람이 내는 트림, 사람이 내는, 내뿜는 이산화탄소 양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양이 튀어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온난화의 주범으로, 이제 또 육류를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산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이렇게 목초제를 만들어요. 그 나무를 다 베고 목초제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네, 공기질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좀 채식을 좀 권장하는 그런 캠페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탄소 지향이 지구와 자신의 건강을 함께 돕는다는 이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동거리를 줄여 유통 시 탄소 발생량을 줄이자는 지역 먹을거리 장려 정책 역시 좋은 본보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생산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거를 유통하려고, 이동하려고 막 트럭에다 싣고 오다 보면은 당연히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이 날 텐데,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니까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그만큼 많이 줄어들겠죠? 결국 현명한 소비자는 지구환경, 지구경제, 가격의 경제, 가족의 건강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골라내는 사람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가진 정보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 장바구니에 담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기업의 윤리적 의미로 남겨진 상태다. 물론 이를 보완할 정부의 제도 개혁도 마땅히 따라야 할 부분이다. 본문 3번째, 소비자가 외치는 경제정의. 자, 경제정의는 다의적인 표현이다.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정의의 범위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낸 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좁혀질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물건 사고 내가 낸 돈이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올바르게 정당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여행국가 주민들에게 이윤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공정여행이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자는 의도의 공정무역 제품을 선호한 것이 여기에 속한다. 자, 예시가 있고요. 한 커피 매장에서 만난 땡땡씨는 이 회사의 제품이라면 부끄럽지 않은 소비가 될 것이라는 믿음과 판단에서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공정무역 제품은 그동안 판매자와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누려왔던 이윤 배분을 새롭게 환원하는 방식이기에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윤리적 소비 관점에서의 경제정의를 원료와 생산체계, 기업 정신은 물론 상품의 이면성이 담긴 정치,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판단의 꼭지점에는 현재 행위가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경제 발전을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죠. 안타깝게도 2020년 현재 9월 전 세계가 코로나로 덮쳤기 때문에 이제 지속 가능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좀 심각한 상황이죠. 자, 다음 내용을 또 보도록 할까요? 명품 집차,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래는 설명문, 제재는 명품 소비 현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주제, 과시와 동조 개념을 통해 살펴본 명품 소비 현상. 특히 좀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뭐 여성들은 뭐 가방이나 백, 핸드백 뭐 이런 것들 비싼 거를 하려고 그러고, 남자들은 시계 아니면 자동차 이런 쪽으로 많이 소비를 하죠. 자,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자, 중의적 표현입니다. 구매 그리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중복되어 있고요. 그러나 최근 뉴스 등을 통해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을 보면 오히려 소비가 인간의 불행을 조장한다는 생각을 감추기 어렵다. 2013년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한민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자, 여기 좀 출처가 나와 있다. 그치? 자, 출처를 밝혔다는 것은 이제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외 명품 구매 행동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고가 사치품 시장 규모가 2012년에 5조가 넘었다고 한다. 지금 2020년이니까 더 그러겠죠, 더. 인간은 분명 행복하기 위해서 소비한다. 그런데 명품 시장이 5조 원에 육박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행복해야 할 텐데 주위를 둘러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듯하다. 이러한 소비 행동의 기저 밑바탕에 어떠한 심리가 자리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본문 1.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과시소비.
최근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 땡땡땡씨는 자신의 수입을 훨씬 넘어서는 가격의 고급 자동차를 구매하였다. 자신보다 먼저 직장생활을 시작한 친구들 중 일부가 값비싼 자동차를 타는 모습이 내심 부러웠고 고급 자동차를 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자동차와 더불어 자신까지 품위 있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고급 자동차를 사고 나서 얼마간은 고급 자동차를 타는 자신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곧 차량 유지비가 많이 들고 차를 사용할 일도 별로 없자 자신의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고급 자동차를 구매한 것이 잘한 결정이었는지 후회가 되기도 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 나온 제네모스 자동차가 있죠? 예. G8땡이라는 차가 있어요. 승용차입니다. 가격이 옵션 넣고 하면 가격이 약 8,200만원 정도 돼요. 어마무시하죠. 예. 그냥 8천만원 잡아볼까요? 계산하기 편하게 8천만원이라고 합시다. 자, 이 사람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니까 대기업 들어갔다고 할게요. 대기업 들어가면 3,600에서 한 4천만원 정도 4천까지 주려나? 예, 3,600으로 한번 연봉 잡아봅시다. 3,600 잡으면은 월에 한 300만원 번다는 얘기죠. 근데 이 300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소득세랑 이것저것 세금이 빠져요. 소득세도 빠지고 그 다음에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막 이래. 그래서 실제적으로 손해 받아들 때는 한 250에서 한 26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한 260 잡아볼까요? 그러면 자, 만약에 8천만원을 전액 할부로 샀다고 칩시다. 전액 할부로 사고 60개월 할부 60개월이니까 5년이 되나요? 5년? 네, 5년 할부로 샀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거 나누기 하면 얼마가 되나? 뿅 800 나누기 6을 하면은 6일은 6 20이 나고 6, 38 약 한 132만원 정도 월에 132만원 정도를 할부금 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순수 자동차 값이에요. 여기 분명히 이자가 붙어요. 자동차 할부로 돌리면은 금리가 있기 때문에 순수 132만원 정도. 이자 붙어서 그래 한 135만원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한 달에 135만원씩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신차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쌉니다. 자차 보험도 들어야 되고 책임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못해도 한 100만원 나올 거예요. 100만원 나오면 이게 한 달에 100만원이 아니라 1년에 한 100만원 정도. 계산하기 편하게 한 120만원을 할게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신차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한 300만원 이상 갑니다. 자, 그러면은 한 달에 10만원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145만원 정도가 차에 들어가죠. 그럼 이게 끝입니까? 아니죠. 기름값이 있잖아. 기름값. 자, 보통 한 달 기름값 직장인들 평균 기름값이 30에서 한 40만원 정도 돼요. 그럼 벌써 섞으면 어떻게 돼? 벌써 한 170만원 돈이 되겠다. 그치? 170만원 돈이 되고요. 기름값만 들어가나 소모품 같은 경우도 가끔씩 이제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어마무시하죠? 자, 보세요. 260만원을 버는데 한 달에 260만원이 들어오는데 차값만 월 170만원 정도가 깨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 남는 돈은 90만원 밖에 없어요. 네, 대기업에 간다고 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요즘에 뭐라고 부르냐면 카푸어라고 불러요. 카푸어. 차에 있는 가난뱅이라는 뜻입니다. 자, 계속 질문 볼까요?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가다. 만일 개인이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자신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린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되고 이는 높은 자존감으로 이어진다. 미안합니다. 아까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아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에 든다면 좋은 높은 자존감. 그러나 만일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이는 자기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져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고 그 사람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다. 이때 사람은 자기를 고양을 높인다는 얘기야. 앞서 경험한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려는데 이 경우 비교적 쉽게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은 물적 자기다. 자신을 빛나게 해주는 물건을 소유하면 자신의 물적 자기는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사회적 자기 또한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손에 넣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인정은 스스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어 결국 스스로에 대해 내리는 평가인 자아존중감을 상승한다.
그런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진 것을 외부에 보여줘야 한다. 즉 과시를 통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지위상승 욕구를 지니는 동물로 본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 더 나빠지기를 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비싸고 희귀한 제품, 즉 명품 소비를 통해 지위상승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비싼 핸드백이나 아니면 자동차, 시계 이런 걸 사려고 해요. 유행을 따르고 얻어낸 안도감. 한국은 대체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누구를 얼마나 깊이 아는지가 우리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관계주의 문화의 좋은 점 무수히 많다. 그러나 사실 한국의 관계주의에 대한 단점을 더 쉽게 떠올리는데 가장 큰 이유는 관계의 힘이 클수록 개인의 자유의지가 집단의 주된 흐름으로부터 분리되기 어렵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즉 동조가 쉽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한국 사람들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죠. 우리 학생들 노스페이스 노땡, 네. 요 까만 잠바가 점퍼가 유행하니까 다 입게 되죠. 그리고 롱패딩이 또 유행하니까 또 다 입게 돼요. 물론 롱패딩 따뜻하긴 합니다. 네. 자, 동조 행위는 소비 현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행에 따른 소비다. 무언가가 대중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회자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은 유행에 뒤처진 것처럼 여겨지고 유행하는 제품을 사고 나면 최소한 남들보다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유행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조 소비가 만연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스스로 내적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자신이 내린 판단에 대한 확신을 외부에서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유행에 따라가는 경향이 더 강할까? 쉽게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개성, 즉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에 비해 유행에 덜 민감한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곧 자아가 약한 사람들이 유행에 더 민감하다는 의미다. 앞선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를 고양하기 위해 수단으로 과시 소비를 택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유행에 따르는 것 또한 자아가 약하고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유행에 선동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자, 그러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가졌는데 나도 갖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욕망이 나도 갖고 싶다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저거 내가 가져서 뭘 하지? 저거 있으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욕망이죠, 욕망. 요게 이제 게임에도 많이 나와요. 게임이 좀 많이 나와서 뭐 여러분들 많이 하는 뭐 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 티어 얻으려고 장난 아니죠.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 그렇게 야, 너 티어가 어떻게 돼? 나 뭔데? 나 실버인데? 야, 실버밖에 안 돼? 야, 나는 이제 곧 좀 있으면 다이아야. 뭐 이런 식으로 과시형이 되는 거죠. 자, 학습 활동입니다. 시장과 우물의 내용을 떠올리면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여기서 우리나라와 중국 연경의 모습을 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하면서 이제 좀 당시 조선에서의 어떤 유통구조의 어떤 어려움 그리고 상업 발달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안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2번 윤리적 소비 내용을 떠올리면 다음 활동을 해보자. 이 글에 제시된 윤리적 소비 현상의 원인을 찾아 적어보자. 자, 먼저 건강. 그렇죠? 동물 복지죠. 건강 생각해서 동물 복지가 생겨나게 되었고, 환경에서 또 생겨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경제정의에 대해서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글의 필자가 제시한 윤리적 소비 특징은 무엇인가? 참사리, 윤리적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소비자가 외치는 경제정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내용들 여러분들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들은 이게 이제 학교 활동이기 때문에 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들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독서 지문에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어렵지는 않고 이게 이제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이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한번 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역시 문제 자체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부 지문하고 연계가 됐을 때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들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연습을 꼭 독해 연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